안녕하세요. 한나TV의 한나입니다. 오늘은 제가 미리 예고했던 것처럼 바로 센 걸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럼 바로 연산군. 연산군 하면 여러분 어때요? 연산군 하면 일단은 막 폭군, 결국은 왕에서 쫓겨나가지고 연산군에 이렇게 군이란 이름밖에 받지 못했던 다른 왕들 뭐 종, 조, 태종, 뭐 태조, 뭐 성종 이런 이름 얻지 못한 비운의 왕자로 우리가 기약하고 있잖아요. 그치만 연산군이 그래도 초반에는 정신 차리고 좀 정치를 잘 하다가 막판에는 여러 가지 만행을 저지르게 되는데 오늘은 정치적인 만행보다 야한 쪽으로 얼마나 많은 궁녀들과 그 짓을 했는지, 그리고 얼마나 체계적으로, 정말 체계적으로 열심히 했는지, 그런 것들을 많이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모르고 있는 부분도 분명히 많이 나올 것이고, 아니 이 정도까지, 그런 부분도 많이 나올 겁니다. 자, 그런 부분에 우리 같이 얘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연산군의 만행을 이제 얘기하기 전에 연산군의 즉위 초의 부분, 그래도 초반에 어느 정도는 잘했다는 부분, 그거는 좀 짚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연산군은 초기에는요, 성종 때가 워낙 태평성대였어요. 연산군의 아버지 성종이 정치를 잘했습니다. 성종 때는 뭐 경국대전도 완성하고, 그래도 조선의 초기에 좀 어느 정도 기틀도 마련하고, 나쁜 일이 없이 잘 지냈어요. 그런 평화로운 풍요가 연산군 때도 초반에 이어졌었어요. 약 4년까지는, 연산군 주기 4년까지는 정상적이었어. 연산군이 잘한 거는 이런 관료가 막 기강이 해이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암행어사를 파견하기도 하고, 그리고 심지어는 변방 지역에 여진족이 막 와가지고 괴롭히니까 여진족을 회유해서 너네 여기 들어와서 살래? 관직 줄게, 자리 줄게 막 꼬셔가지고 여진족들의 이런 귀화를 회유하기도 하고, 뭐 그리고 막 문신들이 이제 본가에서 본인 집에서 사가독서라고 해서 책도 열심히 읽게 해가지고 뭐 항원 풍토도 뭐 새롭게 이렇게 증진시키고, 연산군답지 않게 주기 4년까지는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아주 좋았어요. 그러다가 언제부터 슬슬 연산군이 약간 폭군의 이미지로 변하게 됐느냐? 여러분들이 아시는 1498년 연산군 즉위한 지 이제 5년째 되는 그 시기, 바로 무오사가 나타나죠. 무오사 들어보셨죠? 정치적인 부분은 제가 유튜브에도 이미 사화에 대해서 정리한 부분도 있고 하니까 그런 거 참고하시면 되는데, 저는 간단히 말하고 넘어갈게요. 무오사는 바로 자기 할아버지 욕했다고 하는 거예요. 바로 할아버지가 누굽니까? 성종의 아버지. 그쵸, 세조죠, 세조. 세조를 욕했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세조가 왕위를 찬탈했잖아요. 어린 단종을 몰아내고 세조가 왕이 된 거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약간 꼬아가지고 디스했다. 어떻게? 바로 그 역사에는 그 조선왕조실록 같은 그런 사초에, 역사 초에는 그런 이제 무슨 중국이라던가 다른 중국의 그런 이야기들, 그런 것들을 넣어요, 사초에. 근데 그 사초에 뭐를 넣었냐면 김종직이 쓴 조이제문, 그 왕위 찬탈에 대한 디스하는 부분, 뭐 그런 중국과 빗대어서 그런 내용을 김일손이 넣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김일손이 김종직의 제자거든요. 근데 김종직은 이미 죽었어. 그런데 아무튼 김일손이 그거를 딱 살짝 디스하는 거 싫었다고, 어디 우리 할아버지를 욕해 이 새끼들 막 그래가지고 막 죽어 막 이래가지고 이제 김일손을 다 이제 쫓아내고, 사림들을 쫓아내고 귀양 보내고 사약을 먹이고, 김종직은 이미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연산군이 한성질하는 부분을 알 수 있어요. 김종직은 이미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관을 꺼내가지고 목을 한 번 더 쳐. 열받으니까, 예, 부관참시까지 이런 식으로 연산군이 약간 이제 스케일이 나오기 시작을 하죠. 근데 사실 요것은 왕권 강화의 이유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때부터는 나한테 바른 말하고 이렇게 괜히 간섭하는 것도 싫어 이러면서 3사, 바로 사원부 사관원 홍문관의 권한을 낮춥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사화 또 일어나죠, 여러분. 두 번째 사화는 6년 후에 일어나요. 바로 피바람 사화, 바로 갑자사화가 일어나죠. 갑자사화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본인 어머니의 죽음과 관련이 있죠. 패비윤 씨가 사약을 먹고 피를 토하며 죽었다. 패비윤 씨를 사사하게 했던 연루된 모든 살인들, 그리고 후궁들 막 인수대비까지 막 난리나. 근데 그래가지고 그때는 진짜 거의 연루된 사람의 50%가 다 죽어. 그냥 잔인하게. 뭐 이런 피바람이 불었던 갑자사화.
갑자사화 같은 경우는요, 패비윤 씨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너무 강하게 어필하는데, 사실 갑자사화는요, 완전히 패비윤 씨 때문은 아니에요. 왜냐면 패비윤 씨가 그렇게 사사된, 자기 어머니가 쫓겨나고 그렇게 막 피눈물을 흘리면서 죽었던 부분은 사실은 연산군이 즉위하자마자 알았어요. 즉위하고 한 1년 후에 본인 아버지 성종의 이런 묘지문 같은 것도 다 읽고, 어머니가 이거 죽었다니 이미 즉위 초부터 알았어. 하지만 이미 칼을 갈았던 거지. 지금은 아직은 참자. 그러다가 이제 무오사 때 한번 꼬투리 잡고 그 다음에 쫙 분위기 보다가 막 본인이 막 놀고 이랬더니 자꾸 신하들이 막 간섭하고 막 여자 만나고 막 자꾸 여자들 막 이렇게 막 너무 후궁 많이 후리는 거 막 자꾸 간섭하고 그러니까 안 되겠다. 그래서 패비윤 씨 이거를 빌미로, 핑계로, 솔직히 이제 그건 하나의 구실 삼은 거지, 패비윤 씨 사건은 이미 원래 알았었어요. 갑자사화의 피바람 중에 그냥 대표적인 거 두 가지를 얘기를 드리면 얼마나 잔인했냐면, 쇄골포풍. 발음 왜 이래요? 쇄골표풍! 쇄골. 뼈를 분쇄해서 표풍, 바람에 날렸습니다. 이제 사람을 죽인 것도 모자라가지고 그 사람은 이제 뼈를 다 추려가지고 막 부셔가지고 바람에 날리기도 했다라는 거지. 근데 요거 요즘에 다 누구나 죽으면 요즘 다 이렇게 하지 않나요? 화장터에서 다 빻아가지고 가루 막 날리기도 하잖아요. 그 화장터에 놓기도 하지만. 근데 화장터에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뼈 가는 소리가 제일 슬퍼요. 저희 할머니 돌아가셨을 때 제가 가장 많이 울었던 때가 그 뼈 가는 소리 들었을 때였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유족들한테는 정말 막 가슴이 아리는 행동입니다. 그래서 그런 식의 복수라고 할 수 있겠죠. 쇄골표풍. 그리고 두 번째는 파가저택이라고 해가지고, 파가저택을 어떻게 외우면 좋냐면 저택을 파가. 그러니까 집을요 다 부셔가지고 엄청 파요. 거기다가 연못을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 집안 완전 풍지박산낸다. 뭐 그렇게 생각하면 돼. 왜냐면 옛날 사람들은 자신의 뿌리를 중요시했고 자기네 집의 그런 그런 걸 본가를 중요시했는데 본가에 갔던 연못이 돼버렸네. 기분이 어떨까?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태어나고 우리 조상들이 대대로 살았던 그 집을 찾아가가지고 조상들의 숨결을 느끼고 싶은데 연못이 돼버렸네. 이것은 마치 자신의 집이 재개발돼 버리는 그런 기분, 뭐 그런 거라던가, 아무튼 그런 느낌이겠죠. 아니면은 자기네 집이 완전히 뭐 이렇게 댐이 돼버려가지고 그런 뿌리도 찾을 수 없는 뭐 그런 정도로 갑자사화는 정말 잔인하게 정말 많은 사람들, 부관참시만 122명 당했고요. 사형당했고요. 사형과 부관참시가 총 122명. 그 연루된 사람이 239명에서 거의 절반이 그렇게 죽었습니다. 자, 정치적인 부분은 오늘 얘기하려고 한 게 아니었어요. 연산군은 이런 두 차례의 사화도 있었고 정치적인 피바람도 불었고 뿐만 아니라 이런 스트레스를 어디다 풀었느냐? 여자를 정말 많이 좋아했죠. 근데 여자를 좋아하기로 한 거는 사실 연산군 때부터가 아니에요. 아버지부터 좋아했어요. 성종이 정치를 잘해서 우리가 안 까이는 거지, 성종이 여자를 어마어마하게 많이 좋아했어요. 성종은 사랑이 막 넘쳐가지고요. 동물들까지 되게 많이 좋아했거든요. 동물들도 매를 좋아했고, 막 사슴도 키웠고, 막 성종 때 거의 뭐 동물원을 차릴 정도로 진짜 이렇게 동물들도 많이 좋아했는데, 성종이 결혼을 몇 번을 했을까? 보십시오. 자, 성종의 가계도를 준비를 했는데요. 잘 안 보이시죠? 자, 몇 명인지 세보세요. 11명. 12명인가?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아홉, 12명이랑 결혼을 했어요. 와, 성종 클라스. 와, 이건 뭐 여자를 좋아하는 것도 그렇지만 이미 이거 남자가 이게 힘이 따라줘야 되는데 12명이랑 결혼해가지고 자식들 보소. 자식들 숫자 세보십시오. 대략 30명입니다. 아니 이런 정려관 같으니라고. 와. 예, 첫째 왕후는 자식이 없죠. 빨리 죽었어요. 그리고 나서 바로 윤씨, 정현황후 윤씨가 우리가 알고 있는 바로 패비 윤씨입니다.
잘못 말했어요. 패비윤 씨 따로 있네요. 정연아는 윤 씨 다음에 패비윤 씨 잘못 말했어요, 여러분. 정연아는 윤 씨는 이제 뭘 얘기하고 싶었냐면 바로 진성대군 중종의 어머니입니다. 신수공주가 먼저 첫째예요. 가장 첫째가 신수공주, 그 다음에 진성대군, 그리고 연산군. 진성대군이 멀쩡했으면 왜 진성대군을 처음부터 왕으로 했지 왜 연산군을 왕으로 했어요? 물어보신 분들이 많아요. 연산군은 사실 어렸을 때부터 약간 좀 ADHD, 공부에 집중을 못하고 약간 이상한 행동 많이 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사슴 사건인데, 제가 사슴 사건을 준비를 했나? 잠깐만요. 사슴 사건. 준비 안 했구나. 저기 성종이 예뻐했던 사슴이 있었는데, 사슴이 자기 다리를 핥은 거 보고, 아이씨, 발로 쳤어. 더러! 이랬더니, 아니, 이렇게 동물이 너를 이렇게 따르는 것을 이렇게 괴팍하게 발로 차면 어떡하냐 혼냈더니 막 그런 거 있잖아. 아빠 재수없어 이렇게 막 꿍 해가지고 나중에 성종 죽자마자 그 사슴 쏘아 죽였어요. 약간 그 정도로 좀 약간 좀 괴팍한 그런 느낌이 있었다라는 거죠. 약간 좀 성종도 약간 불안해했어. 연산군이 공부를 워낙 안 했거든. 막 공부 안 한다고 혼냈더니 그때부터는 아버지 만나러 오라고 했을 때 아프다고 핑계대고 안 나오고 막 아버지랑 사이가 좋지 않았었어요. 머리가 좋다 그 부분은 시와 무의에 능했던 부분 그런 부분 너무 천진이가 미칠 수도 있었다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머리는 좋았을지언정 진득하게 공부를 하는 부분이라던가 그런 부분은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종이 약간 좀 연산군 살짝 왕위로 하는 거 불안했는데 진성대군이 너무 어렸어요. 그래서 그리고 성종이 38에 갑자기 너무 급 죽어버립니다. 너무 부인이 많아서일까요? 너무 다른 곳에 힘을 많이 썼는지 너무 금방 죽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 연산군으로 결국은 올리게 된 것이죠. 자, 이미 성종 때부터 아버지부터 여자를 좋아했다는 거. 자, 여자 좋아하는 거 아빠 닮았어요. 성격 거칠고 약간 좀 성격 포악한 거 누구 닮았을까? 엄마 닮았겠죠. 패비윤 씨 닮았겠죠. 공양호 한 씨가 일찍 죽고 또 정연한우 윤 씨도 좀 일찍 죽었습니다. 아기를 낳고 진성대군 낳고 공양호 한 씨가 먼저 죽었고 정연한우 윤 씨는 진성대군 낳고 좀 살았구나. 아무튼 공양왕후 첫째 부인이 죽었기 때문에 패비윤 씨를 이제 드리게 돼요. 정연한우 윤 씨는 패비윤 씨 다음으로 드린 사람이에요. 순서대로 하면. 자, 어쨌든 근데 패비윤 씨는요 10살이나 많았어요. 이미 성종 때부터 연상을 좋아하는 그런 게 있었나 봐. 연산군도 연상을 되게 좋아했거든. 장녹수 좋아한 거 보면은 10살이나 많은 패비윤 씨를 이제 자기 후궁으로 들이게 되는데 처음에 패비윤 씨를 성종이 그렇게 좋아했대. 연상인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패비윤 씨가 정말 예뻤다고 합니다. 여왕 중에서 정말 예뻤던 여왕을 이렇게 손을 꼽자면 여왕들은 그렇게 예쁘지 않았대요. 왜냐면 이제 이미 정해진 결혼이잖아요. 왕가에 이미 정해지고 얼굴보다는 어떠한 그런 영의정, 자의정 이렇게 좀 높은 귀족 가문의 그런 여식으로 약간 학식이나 좀 머리에 든 거 그런 걸 봤지 얼굴을 이렇게 보지 않았단 말이야. 그치만 왕은 얼굴을 봤겠지. 그래서 왕의 얼굴을 보고 후궁으로 들여서 아들을 낳아서 왕비가 된 장희빈 같은 경우, 패비윤 씨 같은 경우 그런 경우에는 되게 엄청난 미인이었다고 해요. 패비윤 씨가. 근데 이제 그렇게 잘 지내다가 패비윤 씨가 연산군을 임신한 순간에 임신했을 때 슬슬 바람을 핍니다. 여기 이제 보면은 누구랑 바람을 피냐면 귀인 엄씨와 그리고 귀인 정씨를 이뻐하기 시작해요. 이 여자들도 이뻤다고 하는데 패비윤 씨가 질투를 하는 거야. 원래 얼굴이 예뻤는데 사랑을 받았던 사람이 남자가 바람피면 더 질투해요. 와, 나를 놔두고 어떻게 바람을 필 수가 있어? 이런 식으로. 중전을 여왕이라고 했군요. 왕비라고 할게요. 제가 말이 헛나왔어요. 응답하라님. 왕비. 여왕이라고 말이 헛나왔습니다. 왕비라고 하는 게 맞죠. 진성여왕, 선덕여왕 그런 사람들이 여왕이죠. 왕비. 말이 잘못 나왔어. 아무튼 그래서 이제 윤 씨가 그때부터 질투를 하기 시작하는데 연산군은 임신했을 때부터 성종하고 사이가 나빠졌기 때문에
보통은 자기 자식을 임신하고 그러면 더 이뻐하고 그래야 되는데 이제 성종은 확실히 밝혔던 게 좀 있는 거겠죠. 여자가 이제 임신을 하고 그러면 아무래도 성행위를 할 수가 없으니까 이제 살짝 시들해지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다른 여자들은 이제 후궁들을 막 좋아하게 되고 바람을 피기 시작한 거지. 사실 왕한테는 사실 바람이라는 게 없었어요. 왕은 이제 애정이 식으면은 마음대로 후궁 두를 수 있었기 때문에. 그치만 패비운 씨는 그걸 참지 않았어요. 왜냐면 정실 왕비 같은 경우에는 중전은 좀 그런 거 참고 눈 감아주고 그랬거든요. 하지만 패비운 씨는 자기가 엄청나게 총애를 받고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질투를 하기 시작하는 거야. 막 장난 아니야. 그 패비운 씨 성격이 한 성격 한다는 거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손톱으로 막 이렇게 핥혔던 뭐 그런 부분 아시잖아요. 근데 손톱을 핥히기 전부터 어느 정도로 막 질투를 보이냐면 이 질투와 증오의 태교를 하기 시작하죠. 왕이 이제 예를 들어 귀인 정씨나 이런 후궁하고 잠자리를 하고 있잖아요. 잠자리를 하고 있는데 괜히 모르는 척 막 이렇게 갑자기 막 찾아와. 왕이 얼마나 놀랬겠어. 오 미친 여자 이랬을 거야 아마. 막 잠자리 하고 있는데 갑자기 나타나서 어머 몰랐네? 막 이런 짓도 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뭐 어느 정도 히스테리가 있었냐면 막 밑에 있는 그런 자기를 모시는 그런 나인들을 엄청나게 괴롭히고 막 그런 원래 사실 임신을 하면 여자가 약간 까칠해지기도 한데요. 근데 여자가 임신을 했는데 까칠해지는데 그거를 남편이 잘 받아주지 않으면 더 까칠해지는 거지. 임신했는데 막 화가 나는 거야. 임신해서 못하는 것들, 못 먹는 음식들 막 그런 것들도 화가 나고 그러면서 이제 점점점 이제 질투의 화신이 돼가지고 장희빈이 했던 짓들 알죠? 막 이렇게 인형 만들어가지고 막 바늘로 찌르고 그리고 막 그런 짐승의 뼈 같은 거를 자기가 싫어하는 후궁 그런 거 막 묻고 그리고 막 몰래 막 저주를 내리는 그런 막 구슬하고 막 그런 식으로 진짜 막 저주의 굿도 하고 약간 장희빈이 했던 거를 이미 사실 패비운 씨가 그런 것들 다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다 마지막에는 결국 성종이랑 싸울 때 핥힌 거지. 부부싸움도. 그러니까 조선시대 부부싸움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용안에 이제 흠을 냈다는 거지. 이것이 이제 엄청난 파장을 일으켜. 감히 임금의 얼굴에 흠집을 내다니. 이러니까 이제 인수대비가 가만히 있진 않지. 인수대비가 원래 사실은 처음에는 패비운 씨를 밀어줬어요. 패비운 씨가 연산을 낳았기 때문에 아들을 낳아서 인수대비의 백으로 사실 왕비가 된 건데 중전이 된 건데 이것 때문에 거기다가 막 질투에다가 막 저주의 구슬하고 요런 행동들을 하니까 인수대비도 정이 떨어진 거야. 며느리한테 정이 떨어졌어. 그래서 인수대비가 가만히 놔둘 수 없다. 그래서 결국에는 쫓겨나게 되고 폐비가 됩니다. 폐비가 되고 나서는 자기 본가로 돌아가서 되게 가난하게 살아요. 막 피눈물을 흘리면서 후회하고 내가 이렇게 쫓겨나다니 막 이러면서 진짜 막 한이 막 맺혀가지고 그렇게 살아.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이제 좀 반성하는 비미가 이제 보여가지고 상소문이 올라와요. 다시 좀 복귀시키는 게 어떠냐. 그래도 연산군의 어머니인데 근데 이제 그거를 엄숙이와 정수경이 막 패비운 씨가 다시 돌아오면 자기가 쫓겨날 것 같아가지고 막 그 중상모략을 하고 인수대비랑 짜가지고 그 패비운 씨를 보러 온 사람들한테 이렇게 짜가지고 자기네 사람들을 보낸 거야. 전혀 좀 뉘우치지 않고 있다. 아직도 성종을 원망하고 있고 약간 음행한 행동을 한다. 막 남자들을 만난다. 이런 식으로 좀 이렇게 고자질을 좀 안 좋게 음해해가지고 결국에는 성종이 사약을 내려요. 이것은 사실 인수대비가 만약에 패비운 씨가 살아있을 경우 연산군이 왕이 되면 인수대비가 불안하잖아. 자기 엄마를 이렇게 쫓아낸 그 시어머니를 가만두겠어요? 연산군이? 그런 것 때문에 아마 약간 정치적으로 죽인 게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패비운 씨가 그래서 결국 죽을 때 막 피를 토하면서 죽고 그 피 묻은 옷자락을 자기 어머니한테 보관하라고 그래. 이걸 나중에 꼭 연산군한테 보여주라고. 이 부분이 너무 좀 드라마틱해가지고 웬만한 드라마, 영화 이런 데 나오죠. 그리고 이제 제일 처음 이 패비운 씨의 이런 스토리를 가지고 소설을 쓰신 분이 되게 유명한 분인데요. 박종화. 옛날 국민 작가분이셨죠. 월탄 박종화 선생이 금삼의 피라는 이런 소설을 이제 그 신문에다가 이제 연재해서 금삼의 피. 금삼이 그냥 그 옷 이름이에요. 금삼.
그 옷에 이제 피가 묻은 그것 때문에 연산군이 막 폭발하게 되는 그런 것들을 이제 그리게 되고 뭐 왕의 남자 뭐 그뿐만이 아니라 뭐 간신 제가 말씀드렸던 간신 그런데 이제 모티브로 사용을 하게 되죠.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여러분들이 지금 뭐야 야한 거 얘기한다면서 왜 딴 얘기에 이제 다 기다리고 있으시잖아요. 본격적인 폭색증 연산군이 얼마나 색을 밝혔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고마워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자 간신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할 거예요. 영화 간신이 이런 연산군의 그런 생수 라이프, 연산군이 얼마나 쾌락을 즐겼는지, 얼마나 많은 후궁이 있었는지, 연산군이 정말 얼마나 하는 걸 성적인 걸 좋아했는지 그런 것들이 나오는 영화고 그 주변에 수많은 간신들, 여자를 갖다 바쳤던 간신들에 대한 이야기를 그리고 있어요. 연산군의 딱 그런 성적인 부분만 맞춰서 만든 영화거든요. 그래서 많이 야합니다. 간신이 초반에는 괜찮았어요. 초반에는 그래도 괜찮았는데 점점점 폭색증이 심해지죠. 제 폭색증이라고 이름을 지은 이유는 우리가 너무 많이 먹으면 폭식증이라고 하잖아요. 너무 많이 하면 폭색증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막 이걸 어떻게 왜 말하면 좋을까 해서 폭색증으로 명칭을 해봤습니다. 자, 그럼 간신의 여러분들 간신의 그 예고편을 한번 보고 시작해 볼까요? 제가 간신의 예고편은 저작권에 문제가 없기 때문에 예고편을 준비를 했어요. 잠깐만요. 예고편을 한번 보시고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예고편 19금인데 딱히 안 야하더라고요. 그냥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 뭐 하고 있는 거지? 이거 지금? 뭐 하는 거죠? 사냥은 시작부터 나쁘지가 않구나. 가자. 여자 사냥. 단 하루에 1000년의 쾌락을 누리실 수 있도록 준비하겠나이다. 과연 나의 제조다. 솜씨는 여전하구나. 내 더 이상 임시부자놈이 활개치는 꼴을 볼 수가 없으니 이번에야말로 주권을 되찾도록. 이 정도로 녹수를 꺾기엔 한참 모자랍니다. 혼을 쏙 뺄 자신이 있사옵니다. 이 검도 알고 있는 것을 어찌 전하께서 모르신단 말입니까? 나쁘진 않겠다. 내 궁극의 약이 된 비방을 알려주마. 활처럼 휘거라. 이빨을 쓰지 말고 혀로만 자극해라. 모든 음계는 단전에서 피어난다. 넘치는 꽃향기에 코가 마비된 용에게 진정 색다른 맛이 필요하였다. 이건 어디서 건진 보물인고? 귀엽고 하얀 적삼이 깊게 물들었네. 누가 나 죽이기라도 한다든 그저 왕처럼 놀아보고 있거늘. 그야말로 내가 기다려왔던 순간이다. 그거야. 대체 네가 얘기하는 가신이 무엇이더냐? 강한 놈 적고 약한 놈 적히는 것이지. 진정 날 바보로 만드는 게 누구라고 생각하는가? 어느 누가 미치지 않고서 이 난세를 살 수 있겠습니까? 자, 간신의 이 썸네일이 뭔가 좀 낚시적이죠. 저도 그래서 이거 보고 와 진짜 이 영화 너무 보고 싶다 막 이러고 막 예고편 봤던 기억이 나는데 예 충분히 야합니다 영화는. 근데 영화가 제가 좀 아쉬운 부분은 초반에는 좋았었거든요. 영화가 되게 좀 진중하고 근데 뒤로 가서 너무 애로 너무 야한 쪽에만 집중하다 보니까 조금 마무리를 못한 부분 그게 좀 아쉬웠어요. 안 그랬으면 꽤 대작이 될 수 있었을 텐데 좀 아쉬운 영화입니다. 하지만 야한 부분은 충분히 만족하실 거예요.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이제 연산군이 얼마나 색을 좋아했는지 얼마나 밝혔는지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게요. 솔직히 우리나라 조선시대 역대 왕 중에서 이렇게 좀 체계적으로 본인의 권력을 성에 집중해서 썼던 그런 변태적인 군주는 세계사에서도 찾아보기 힘들 정도예요. 너무 집중해서 본인의 권력을 거기다가 너무 집중했어요. 정말 여자를 좋아하고 하는 것을 정말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이거에 연산군에 비교할 만한 조금 약간 망나니급의 왕은 고려의 충혜왕 정도? 충혜왕은 제가 나중에 준비를 할게요. 충혜왕은 정말 초특급 강간왕이에요. 강간을 되게 좋아했던 왕. 남봉군이야, 남봉군. 여기저기 막 다 껄떡대고. 그런데 연산군은 강간뿐만이 아니라 자기만을 위한 궁녀를 뽑는데 되게 체계적으로 뽑아. 그냥 뽑은 게 아니었어. 어떤 식으로 뽑냐면 일단 그 체계적으로 뽑는 채홍사를 뽑습니다. 채홍사는 뭐냐면 아이고 이게 왜 움직이죠? 자, 간신에 보면은 이 주지훈이 채홍사로 나와요. 채홍사는 뭐냐? 주지훈이 바로 임사홍의 아들 임숭재인데 실제로 있었던 인물입니다. 왕에게 전국의 여자들을 뽑아서 왕에게 바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채홍사, 채청사라고 했는데 채홍사, 꽃, 푸른 막 붉은 홍, 꽃을 채취한다. 이런 의미는 겁나 좋아. 채청사는 뭔지 알아요? 푸를 청, 어린 여자애들을 채취한다, 뽑아온다. 어린 여자도 엄청 밝혔어요. 이쁜 여자, 어린 여자. 딱 여자를 여자가 여종이던 승려던 그리고 양반집 규수던 아무것도 보지 않아. 그런 등급 전혀 그런 거 그런 관직 보지 않고요. 오로지 얼굴과 몸매만 봤어요. 얼굴과 몸매. 그래서 얼굴과 몸매로 전국의 모든 미인들을 모아들려고 짓을 합니다. 종이든 무당이든 유부녀도 상관없어. 그냥 전혀 신분 보지 않고 오로지 얼굴과 몸매만 기준으로 미인을 막 데려와요. 채홍사, 채청사를 통해서. 그래서 이제 사실 연산군의 목표는 몇 명인 줄 아세요? 그 여자 본인이 평생에 몇 명과 자고 싶었는지. 연산군이 궁궐에 모으려고 했던 맥시멈은 10,000명이었어요. 10,000명. 와, 10,000명 책임질 수 있어, 10,000명을? 자, 아무튼 목표는 10,000명일 정도로 진짜 옛날 그 아랍이나 페르시아에 그런 데 가면은 그런 하렘의 그런 여자들 있거든요. 아라비안 나이트. 그 정도도 후궁 시스템이 10,000명이 안 돼. 한 1,000명 정도. 근데 10,000명을 목표로 막 조선 궁궐에 이 10,000명의 여자를 두고 싶었던 거야. 그만큼. 나는 어차피 권력 여기다 쓸 거야. 여기다 완전 집중할 거야. 라고 생각한 거야. 그래서 어쨌든 이런 채용사가 이렇게 거둬들인 이런 그 여자들, 이런 기생들, 기생도 아닌 사람도 많거든요. 그 양반집 교수도 있었고, 그냥 무당도 있었고, 아무튼 그런 이런 미인들을 뭐라고 불렸냐면, 운평이라고 불렀습니다. 운평. 태평한 운수를 만났다란 뜻이에요. 너희들은, 엄청 예쁘고 몸매가 좋아서 연산군에게 바칠 사람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 운수가 트일 거야. 이런 식으로 이제 태평한 운수를 만났다. 운평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기생들을. 기생이라고 그냥 기생이 많았기 때문에 기생이라고 지칭을 할게요. 운평들. 자, 운평들을 이렇게 쫙 놔두고서 얼굴을 이제 테스트를 하기 시작하는데 진짜 엄청난 등급으로 나눴대요. 135등급으로. 너는 1등급, 너는 2등급, 너는 3등급, 너는 135등급. 너 저쪽 가 있어. 아, 너 못생겼어. 이런 식으로. 그리고 어느 정도로 이제 나눴냐면 화장을 하기도 하는데 연상군은 화장을 진하게 하는 걸 싫어했대요. 화장을 하고 화장을 지우고 등급을 나눌 때는 일단 쌩얼로 봤다고 합니다. 그래서 연산군이 쌩얼이었다가 화장을 한 거랑 화장을 안 한 게 많이 차이가 나면은 그럼 쫓겨났대. 혐오스럽다고 욕하고. 그 정도로 쌩얼을 이제 실제 미모를 중요시했다라는 거죠. 요즘 보면은 화장하면 되게 변신하는 분들 많잖아요. 그럼 그때는 조선시대는 그렇게는 이제 인기를 얻을 수 없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조선시대 전반적인 분위기가 화장한 것과 안 한 것이 큰 차이가 나면 혐오했대요. 그리고 이제 기생들이나 화장을 되게 진하게 했지, 그런 양방 때 교수분들은 화장을 되게 연하게 한 게 유행이었다고 합니다. 찔리네요. 자, 아무튼 그래서 그렇게 뽑는데 135등급의 벼슬을 주는데 보면은 흥청들에게는 숙화, 여원, 한화, 작호 이런 식의 등급이 또 벼슬 등급도 되게 많이 나눴고, 그리고 미인들의 기준도요. 최고 등급이 가인, 그 다음에 제인, 여인, 별 볼 인물이 별로다 그러면 서인, 상인, 너는 몸매는 좋은데 얼굴이 별로야, 경인, 도인, 이건 다 외울 수도 없을 정도로 정말 많은 등급으로 여자를 등급을 나누기 시작해요. 근데 보통 남자분들도 솔직히 여자들 등급 나누는 거 좋아하시죠. 남자들 술자리를 간다던가, 남자들끼리 자기 반 여자애들 등급 나누기, 그리고 남자들 술자리에서 걸그룹 등급 나누기 이런 거 좋아하시잖아요.
걸그룹 등급 나누기 막. 아, 얘는 좀 몸매는 괜찮은데 얼굴이 한 B 정도. A급은 아니야. 이러고. 얼굴이 아쉬워. 야, 얘는 솔직히 얼굴은 A급인데 몸매가 진짜 좋았으면 얘는 진짜 막 인기 많았을 텐데 막. 그렇지 않아요? 왜 남자들만 뭐라고 해요? 이러시는데 여자들은 등급까지는 안 나누는데 여자도 남자 좋아하죠. 근데 등급까지는 나누지 않아요. 우리는. 근데 이제 솔직히 약간 그런 이 생각하시면 돼요. 걸그룹과 이런 보이그룹이 있을 때 걸그룹이 더 흥행하는 거는 남자들이 훨씬 더 그런 쪽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런 걸 수도 있어요. 여자들도 등급을 나누나 요즘은? 물론 여자들도 좋아하긴 하지만 남자 얼굴 가지고는 그렇게 얘기 많이 안 해요. 여자들은 뭐 다른 부분을 얘기를 하죠. 자, 아무튼 이런 식으로 등급을 나눠가지고 운평을 나눕니다. 자, 그리고 자, 연산군이 진짜 이런 10,000명의 그런 꿈을 꿨다는 게 실제로 나와요. 조선왕조실록에 나옵니다. 읽어드릴게요. 2,000명분의 그릇을 한양 양가를 뒤져서 빼앗되 사기나 목기를 아직 바치지 않고 감춘 자가 있으면 그 자리에서 장파 10대를 쳐라. 그러니까 이때 이미 한 2,000명 정도의 운평이 있었다라는 거야. 근데 이제 궁궐에 2,000명이 드글드글 있는데 먹을 숟가락, 밥그릇하고 숟가락이 없는 거야. 그래서 그걸 양반들한테 바치라고 그랬어. 그래서 안 바치면은 곤장을 바로 치라는 그거를 발표한 게 있어. 이 정도로 이제 운평들을 모으는데 운평들이 거주한 곳 어딘지 아시죠? 바로 성균관. 성균관 유생들 꺼져! 공부할 필요 없어! 막 나가! 이러고 이 성균관에 이 운평들이 거기에 거주하면서 이제 숙식하고 거기서 이제 춤 같은 거 연습하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정말 전국의 이쁜 여자들을 데려와가지고 연습생처럼 만들어버린 어떻게 보면 최초의 엔터예요. 엔터. 그쵸? 진짜 춤 같은 거 정말 디테일하게 춤을 그것도 대충 가르친 것도 아니야. 제대로 춤 못 추면 혼내고 막 춤 왜 못 외우면 혼내고 노래 못하면 혼내고 너 여기서 삑사리 났잖아 너. 아, 너 탈락. 이런 식으로 오디션 보고 맨날. 그런 게 이제 연산군의 일과였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운평 중에서도 정말 예뻐가지고 먼저 연산군과 그것을 그것을 나눈 생수로 바꿔서 말하겠습니다. 생수를 나눈 그런 여자들에게 흥청이라는 벼슬을 줬어요. 근데 흥청이라는 이제 벼슬을 주는데 그거를 또 거기서 흥청을 나누는 게 좀 되게 야합니다. 말하기 민망할 정도로 계급을 나누는데 여자의 관계에서 만족했어. 충분히 사정을 했으면 천과 흥천, 한일천, 너는 거의 하늘이다. 천과 흥청이라는 그런 계급을 나눠. 천과 흥청이 되면은 전국의 진짜 권력이 거의 로또 수준이에요. 천과 흥청의 그 가족들은 진짜 재력이 장난이 아니게 엄청나게 하사받고 거기다가 나 평소에 저 집 마음에 들었었는데 천과 흥청된 집이다 하면서 이렇게 딱 문패를 만들어 딱 붙이잖아. 그럼 그때부터 자기 집이야. 그 정도의 권력을 갖게 돼. 장난이 아니에요. 예. 생수가 좀 더 적나라한가요? 자, 그럼 다르게 말할게요. 노골적으로 말할게요. 삽입은 했는데 제대로 사정을 하지 않았어. 그러면은 약간 만족을 못했어. 그러면은 반청과 흥청. 청과가 좀 약간 어설프다. 반청과 이런 식으로 조금 등급이 낮아져요. 그래서 아쉽죠. 그 다음에 이제 아직 이제 얘는 내가 건들 건데 아직 손을 대지 않은 후보자는 지거흥청. 아직 땅이야. 지거흥청. 지거흥청에서 이제 실제로 이제 행위를 나눠가지고 사정을 완벽히 하면 청과. 그리고 중간은 반청과. 이런 식으로 약간 좀 그런 쪽에 그 취미가 남다르다는 부분 아시겠죠? 근데 요 부분은요, 그런 왕의 그런 사정의 정도를 중요시 한다는 부분은 그거죠. 본인 몸은 생각하지 않고 너무 많은 그 운평들과 사랑을 나누니까 항상 발사할 순 없잖아요. 본인이 가지고 있는 그 실탄이 있는데 본인 몸은 생각하지 않고 여자 탓하는 거지. 너 왜 나를 못하게 하는 거야? 네 탓이야. 이런 거지. 이건 본인 탓이야. 남자가 이게 뭐 하루에 몇 번까지 가능하겠어요. 그쵸? 근데 이제 본인의 실탄은 생각하지 않고 이것을 다 여자 탓으로 하고 그래서 이제 이때 당시 이 흥청들이 어떻게 하면은 사정시킬까? 그거에 되게 집착을 했다고 해요. 왜냐하면 사정을 해야지만 본인이 완전 성공을 하니까.
그거에 혈안이 돼 있었다는 거. 얼마나 연말을 많이 했겠어요. 막 단전 훈련부터 해가지고 막 그리고 뭐 홍시 핥기 막 이런 거. 이거는 홍시 핥기는 뭐 옥보단에도 이미 나오는데 그 유명한 단련이죠. 예. 홍시를 오로지 이를 쓰지 않고 혀로만 먹기. 뭐 그리고 이제 혀단련. 그리고 단전 훈련은 단전에다가 이게 실제로 했던 훈련인데 물을 똑똑똑 흘려요. 단전에 힘을 주고 모든 음기는 단전에서 피어난다. 뭐 이런 거 버티는 거죠. 차가운 물 떨어뜨리는 걸 끝까지 버티는 거. 그리고 이제 뭐 이뿐만 아니라 훈련법이 여러 가지가 또 있는데 걸레질을 엉덩이를 위로 솟게 하고 고양이 자세로 걸레질하기. 뭐 그런 거. 그래서 여러 가지 허벅지 힘 뭐 이런 것들을 키우는 여러 가지 힘을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때 당시 청과 흥청의 권력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진짜 너무 심했어. 청과 흥청의 거기에 만약에 오빠라든지 남자가 있잖아요. 그럼 벼슬을 줘요. 그래서 막 불량배 같은 사람들 막 조폭이나 그때 당시 조폭, 불량배 같은 그런 사람들이 돈 가지고 와가지고 청과 흥청네 집에 뇌물을 엄청 주는 거야. 나 그냥 오빠로 양 오빠로 어떻게 올려달라고 관직 좀 얻게. 이런 식으로 흥청의 그 권력이 보통이 아니었다. 이래서 흥청거린다. 흥청망청이라는 말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흥청들이 권력을 막 쓰고 막 돈 막 쓰고 뇌물 받고 흥청들이 뭐 거의 뭐 권력을 장악한다 이래가지고 흥청망청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런 거 알아두세요. 이거 이따가 다 퀴즈 낼 거예요. 흥청망청, 흥청거린다 이런 망측스러운 이런 것들이 다 여기서 나온 거라는 거. 자, 그리고 그럼 이 이제 운평 생활을 하는데 연산군이 약간 사이코적인 기질도 있고 그런 관계를 맺을 때 보통 관계, 1회 관계에 절대 한 가지 자세로는 하지 않았다고 하거든요. 되게 괴로웠을 거 아니에요. 항상 주로 대기하고 있는 것도 그렇고 이 생활 못하겠다 해서 만약에 이게 가출하잖아요. 도망가잖아요. 도주하면 여자 잡아와가지고 그 흥청들 앞에서 극형으로 죽였대요. 몽둥이로 죽인다던가 정말 사지를 찢어 죽인다던가 악형으로 극형으로 죽였고 이 흥청이 도주하게 도와줬던 뭐 주변 사람들이라던가 부모, 숨겨준 사람 그리고 재수없게 옆집 사람 알지도 못했는데 그냥 싹 다 죽였대. 그리고 도망치도록 방관한 관리뿐만 아니라 그냥 그 고을 수령 그냥 기분 나빠 수령까지 다 처벌했대요. 어느 정도로 이제 뭐 곤장 맞고 변방으로 쫓겨나고 수령은 괜히 재수없게 흥청이 자기네 동네로 숨어왔다 이거지. 그래서 이 정도로 이제 흥청 관리를 장난 아니게 했다라는 거예요. 여자에 대해 집착했다라는 거. 그리고 흥청을 되게 많이 아꼈대. 그러니까 이런 흥청들에게 등급을 주고 벼슬을 주고 이렇게 막 몸매 관리시키고 춤 가르쳐주고 노래 막 가르쳐주고 이런 게 어떻게 보면 하나의 엔터 같기도 하면서 막 이쁨의 기준, 미인의 기준, 몸매와 얼굴의 기준으로 등급을 나누는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 최초의 미스코리아라고도 할 수 있겠죠. 미스코리아 대회는 지금 페미니즘적으로 문제 있다, 막 여성부나 뭐 여자들의 반대로 지금은 공개 프로그램으로 하고 있지 않지만 제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미스코리아를 보는 게 가족들의 하나의 이슈였어요. 되게 재밌었거든요. 막 이렇게 수영복 입고 막 나오고 저는 뭐 전주 진 뭐 대구 진 누구입니다. 뭐 제가 진이 된다면 뭐 세계 평화를 위해서 앞장서겠습니다. 막 이런 거 진짜 하고요. 제 옆에 분이 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막 맘에도 없는 막 그런 소리 하고 고정 멘트 이런 거 하고 우리 이제 가족들이 보면서 제가 진 된다. 제가 선 된다. 막 이런 거 맞추는 거 그런 꿀잼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없어졌죠. 막 다 미스코리아 머리 막 기억나시죠? 미스코리아 머리 막 이렇게 사자머리 하고 왕관 그 선대 진이 왕관을 물려주는 부분이 있는데 왕관이 맨날 엉켜가지고 안 나오고 막 그런 부분이 되게 재밌었어요. 자 어쨌든 하나에 이제 앞서가는 거 그리고 또 앞서가는 게 정말 많습니다. 연산군은 하나의 엔터 그리고 미스코리아 또 어떤 게 앞서가냐면 요게 좀 많이 야한데 연산군은 좀 약간 역마살도 있었기 때문에 궁 밖으로 쏘다니는 걸 되게 행차를 되게 많이 해서요. 사냥도 되게 많이 나오고 영화 간신에서 했던 훈련 팩트 맞고요. 그거보다 더 심한 훈련도 많이 했어요. 더 심한 훈련은 나무를 깎아서 작은 나무부터 큰 나무까지 깎아가지고 그것을 삽입하는 훈련도 했다고 합니다. 본인의 그런 크기를
연마해야 된다고 하면서 아무튼 그리고 이제 연산군은 궁 밖으로 막 쏘다니는 걸 되게 좋아했었는데 그래서 이제 경복궁 주변 그 도성 주변을 비워놨어요. 못 살게 아예 사냥터로 만드느라고. 왜냐면 그냥 막 쐈거든. 막 쏴서 몇 명 죽었어. 그러니까 막 원성이 자자하니까 그냥 비웠어. 사냥터로. 그냥 하나의 서바이벌장으로 만들어버린 거지. 그리고 이제 막 쏘다니는 거 되게 좋아했는데 쏘다닐 때 혼자 다니지 않아. 기본적으로 한 수백 명, 200~300명 정도씩 데리고 다녀, 흥청을. 흥청을 막 뒤따르게 하고 데리고 다니는데 흥청도 걸어 다니게 안 해요. 말 타고 뒤따르게 하는데 갑자기 성욕을 막 느껴. 그러면 그냥 당장 해야 돼, 연산군은. 그렇기 때문에 근데 왕인데 막 그냥 사람들 보는 데서 하기 그렇잖아 좀. 원래 그냥 보는 데서도 했거든요. 그랬더니 신하들이 그거 좀 너무 심하다 왕인데. 그래서 이제 차라리 방을 만들어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들 수 있는 방이라고 해서 그것을 거사라고 했습니다. 거사를 치를 수 있는 거사를 만들어요. 들고 다니는 집이란 뜻이죠. 그 거사는 큰 가마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큰 방인데 손잡이가 있어요. 그거 손잡이 들고 있는 사람들 뭔지야. 손잡이 자꾸 흔들리고 막 꽉 잡아라 이렇게 흔들리고 그러다 이제 길어지고 또 할 거다 그러면 이제 어디다가 세워놓고서 어디서든 할 수 있게 그런 가마같이 메고 뒤따르게 하는 그런 방이 있었어요. 이동식 방. 그 이동식 방이 있었다는 건 어떻게 보면 또 연산군은 또 뭐의 시초라도 할 수 있습니까? 그거의 또 원조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연산군은 본인의 그 노상의 그것을 마치 암수나비가 날다가 자유롭게 이렇게 교접하는 그런 거라고 하면서 시로 표현하면서 그거를 희설이라고 했대요. 그런 망측한 행위를 희설이라고 했다는 거. 뭐 성욕이 남다른 장난이 아니라는 분이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탄생 배경이 장난이 아니야. 탄생 배경은 이제 약간 패비윤 씨의 그런 뭐랄까 그런 증오와 그런 질투의 그런 태교를 했기 때문에 약간 연산군의 그런 일단 인성 자체가 약간 그렇게 태어난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거는 아까 다 얘기를 했으니까 넘어갈게요.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학업에 열중을 못하고 되게 좀 정신없고 그런 성미가 좀 과격하고 정신없는 ADHD의 기미가 조금 있었다고 합니다. 머리는 좋았을지 머리를 좋아할 수도 있었겠지만 자, 뭐 그런 교육적인 부분은 빨리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일단 성종이 자식도 많았고 뭐 그런 부분 넘어가고요. 아까 사슴 얘기를 제가 읽어드리려고 하다가 넘어간 거 지금 읽어드릴게요. 연산군이 어렸을 때 성종의 사슴을 발로 찬 얘기. 일찍이 성종이 사양사슴 한 마리를 길렀는데 길이 잘 들어서 항상 곁을 떠나지 않았다. 성종이 동물 되게 좋아해서 사양, 사슴, 매 이런 거 되게 좋아했거든요. 맨날 쓰다듬고. 어느 날 패주가 연산군이 곁에서 성종을 모시고 있었는데 그 사심이 와서 패주를 핥았다 발로. 그랬더니 그것도 이뻐할 수도 있는 거잖아. 그랬는데 패주가 발로 그 사슴을 차버리니 성종이 불쾌히 여기면서 짐승이 사람을 따르는데 어찌 그리 잔인스러우냐 하였다. 뒤에 성종이 세상을 떠나자마자 패주가 왕위에 오르자 그날 손수 사슴을 쏘아 죽였다. 이게 이제 이경익의 연려신기술이라는 연산군의 악행이 여기에 실려 있어요. 자, 그리고 연산군이 왕이 돼요. 왕이 되고 나서 연산군이 즉위하자 2년부터 약간 엽기적인 엽색 행각이 막 조금씩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왕이 이제 이런 후궁을 모으기 전부터 어떤 짓을 했냐면요. 연산군 2년에 관아에 소식된 관비, 서녀 이런 일단은 처음에는 궁녀를 50명을 선발을 해요. 근데 점점점 많아져가지고 목표를 10,000명까지 찾은 거지. 그리고 연산군 이제 2년 6월에는 연산군이 뭐를 그렇게 되게 좋아했냐면 말의 교미를 보는 걸 이렇게 좋아했대. 남이 하는 걸 보는 걸 되게 좋아했대요. 그래서 특히 암컷 말의 교미 부분을 되게 좋아해가지고 그걸 보고 즐겼다는 거야. 그래서 이때부터 정상적이진 않아. 그래서 이런 말의 특히 다른 동물은 중요시하지 않고 말의 교미를 되게 중요시했대요. 말의 교미를 좋아하는 이유가 아무래도 말의 말이 아무래도 좀 거의 흑형 스케일이기 때문에 그게 조금 더 자극적이지 않았나 싶네요. 예. 그리고 말이 좀 길게 하거든요. 자, 그리고 연산군 8년에 임금이
실제 조선왕조 기록입니다. 연산군 일기. 임금이 음이 무도하여 불시로 나인들을 후원에 모아놓고 광기 난무를 즐겼다. 일단 연산군은 뭐 3썸은 기본이고 11썸까지 11명 정도까지 동시에 길에서 로드에서 그러니까 군거리인데 이제 야외에서 그래서 이제 진짜 내시들이 진짜 와 진짜 장난 아니다 가지가지 한다 그저 그걸 가지고 이제 처용무를 추다가 갑자기 막 궁궐 나인들이랑 막 하고 막 그걸 보고서 이제 김처선이란 내시가 진짜 해도 너무한다 내가 진짜 선대왕 4명을 섬겼는데 너처럼 이런 망나니는 처음이야 이런 식으로 말해가지고 쏘아 죽이고 다리 잘라 죽이고 다리 자른 다음에 걸어라 이랬더니 너 같으면 걸을 수 있겠냐 지금 다리 잘랐는데 이렇게 끝까지 바른 말하다가 다 죽이고 막 창자를 꺼내가지고 죽이고 막 아무튼 그랬던 일도 있죠. 잔인한 부분도 장난이 아니에요. 자 그래서 그러다가 점점점 이제 광기가 점점 돌기 시작을 합니다. 모사 이후부터 광기가 돌기 시작하면서요. 전 이 부분도 좀 되게 근친 약간 소름인 부분이 있었어요. 연산군 9년 4월에 아버지 성종의 후궁이나 시녀로 살다가 여승이 된 그런 사람들 생활하고 있는 정업원이 있거든요. 정업원이 지금도 현재 남아있는데 지금은 현재 청룡사로 남아있어요. 이 정업원은 뭐냐면 옛날에는 유교적인 사상적인 부분에서 내가 건드린 여자가 재혼을 한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예전엔 그런 분위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옛날에는 그 연령을 막 세우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뭐 지아비가 죽으면은 한 번도 지아비랑 한 번도 합방을 해본 적도 없는데도 서방님이 죽으면 계속 수절해야 되는. 그러면 국가에서 연령을 세워서 칭찬을 해줬어. 그러니까 그런 분위기인 거야. 사대부가 건드렸던 그 여자가 다른 사람이 그 여자를 건드리는 게 되게 굴욕적인, 치욕적인 거였어 유교적으로. 그래서 왕이 조금 한 번이라도 건드렸던 그런 시녀들, 후궁들 그런 사람들이 성종이 죽고 나면 밖에 나가가지고 제가 했을 때 누가 건들면 어떡해. 그러니까 못 건드게 하기 위해서 그냥 여성처럼 생활을 해라 이런 식으로 이제 그런 의미적인 절이지 그 사람들이 실제로 정말 불교를 숭상하고 그래서 절이 된 게 아니야. 그냥 여성으로 만들어서 아무도 못 건드게 만든 거예요. 그게 이제 바로 궁궐 앞에 있던 정업원인데 정업원을 쳐들어갑니다. 정업원을 쳐들어가가지고 여성들을 건들기 시작하는데 닥치는 대로 강간을 하기 시작하는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예요? 자기 아버지의 후궁들이잖아요. 그러면은 자기 성종의 후궁들이니까 자기 아버지의 새엄마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이것도 좀 군친이라고 할 수 있죠. 아버지의 후궁들을 건드리는 거야. 그러니까 성종에 대한 분노를 이렇게 푼 거야. 연산군은 자기 어머니를 내쳤기 때문에 성종을 엄청나게 증오했는데 약간 오이디푸스 증후군이 있어요. 자기 아버지가 건드렸던 여자를 내가 강간함으로써 그렇게 복수하겠다. 뭐 그런 부분이겠죠. 근데 그 궁궐에 이제 여성들도 일부러 어린 여성들 7, 8명을 집단으로 강간을 하고 못생긴 여성들은 쫓겨냅니다. 쫓아내요. 얼굴 엄청 봐요. 그뿐만 아니라 또 어떤 또 만행을 저지르냐면 조선 8도의 관청들의 관기가 있어요. 원래 관청에는 관기라고 해서 관에 소속된 관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로 이제 새로운 수령이 오거나 하면 그 수령을 접대해야 되는 관기가 있어요. 근데 관기가 이제 남편을 만들기도 했거든요. 근데 연산군이 관기가 무슨 남편이야. 그래서 남편들로 이름이 올라가 있는 남편들 모두를 싹 다 죽여요. 왜냐면 관기라 함은 관의 소속인데 내가 관이다. 나는 왕이기 때문에 내가 관인데 어디 남편이 있냐. 그래서 남편들을 싹 다 죽여버려요. 점점점 이제 막 이런 성욕뿐만이 아니라 사욕도 장난이 아니게 되죠. 그리고 변태적인 그 성욕의 근친은 진짜 아까 제가 말했지만 정업원도 약간 근친이라고 하지만 진짜 레알 근친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 박씨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지? 아까 그 성종이 왕이 된 것부터 얘기를 해야 돼요. 성종의 형이 있었어요. 큰 형이. 성종의 큰 형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성종이 왕이 됐거든요. 성종의 큰 형이 바로 월산대군인데 성종이 약간 한명회의 뒷배를 받고 있었어요. 한명회 아시죠? 그 유명한 그 간신이라고 해야 되나? 좀 권력이 있었던 신하. 한명회가 되게 좀 지략가인데, 한명회가 이렇게 막 그런 수를 써가지고 성종을 왕위에 올리고 월산대군이 왕이 안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는 자기 아버지의 형이죠. 큰아버지.
근데 그 월산대군은 좀 되게 얼마나 슬펐겠어. 그래서 성종이 좀 마음이 착한 사람이라 자주 궁으로 데려와서 월산대군을 위로해주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 월산대군의 후처, 두 번째 처인 후처인 박씨가 되게 소문난 미인이, 절세 미인이었어요. 근데 자기 큰아버지의 후처기 때문에 나이가 얼마나 많겠어요. 아줌마예요. 그 연산군이 건드렸을 당시 40대 후반? 40대 정도, 46세? 그 정도였다고 합니다. 남편이 죽고 나서는 거의 그 양과 그 사대부들의 부인은 남편이 죽고 나면 그냥 절로 들어갔었거든요. 그래서 이 박씨도 이 월산대군이 죽고 나서 남편의 묘소 근처에 작은 홍복사라는 절을, 워낙 잘 사니까 이제 절을 짓고 거기에 여성처럼 살고 있었어요. 거기에 연산군이 찾아가요. 박씨를 눈독 들이고 찾아가서 마음대로 막 강간. 그뿐만 아니라 자주 이제 들리고 싶은데 뭔가 핑계 삼을 게 없나 해서 자기 아들을 거기다 맡겨. 자기 아들을 그 홍복사에 맡긴 다음에 박씨 보고 애를 봐달라고. 그러면서 자기 아들 보러 간다는 핑계로 맨날 찾아가가지고 맨날 해. 그러다가 이제 안 되겠어. 너무 그 부인이 너무 좋아. 그래가지고 큰어머니를 그 박씨를 궁왕으로 데려와. 데려와가지고 또 수시로 막 그래가지고 결국은 임신을 했어. 그래가지고 박씨가 자기가 임신한 게 너무 수치스러워서 목을 메고 자살을 해요. 자결해요. 근데 요 부분은 좀 말이 많아요. 왜냐하면 월산대군 부인이 그때 당시 이제 임신했을 당시에는 50세가 넘었대요. 근데 지금도 50대 이상인 분이 임신하기 힘들거든요. 완전 초노산. 근데 그때 당시에는 조선시대는 오죽하겠어? 그래서 이게 가능한가? 이건 너무 연산군 심하게 디스하려고 약간 좀 오버한 이야기 아닌가. 박씨를 건드린 것까지는 이해한다. 임신은 좀 아닌 것 같다. 그냥 죽었는데 임신해서 죽었다고 좀 오버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좀 있어요. 미스테리예요. 그치만 임신 시켰을 수도 있죠. 뭐 연산군이 워낙 막 그쪽 쪽으로 뭐 강하고 완전 정자왕이라서 뭐 될 수도 있는 거니까. 아무튼 이게 연산군 일기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일단 그뿐만이 아니에요. 아까 그 말씀드렸던 임숭재 있죠? 임숭재. 그리고 임사홍은 내가 따로 안 뺐나? 임사홍은 그림은 따로 없구나. 자, 임숭재가 이제 주지훈으로 나오는데 이제 임숭재는 채홍사로 전국의 그런 이쁜 여자들은 연산군에 바치던 완전 간신인데 임숭재 집에 찾아가요. 임숭재 집에 되게 자주 찾아갔거든요. 임사홍하고 임숭재랑 친하게 지내서. 그러니까 임사홍은 임숭재 아버지. 그 집이 이제 궁궐 가까이에 있었는데 거의 자주 찾아가가지고 이제 거기서 자고 맨날 그랬었어요. 근데 술 취해가지고 임숭재 너의 그 충성도를 보겠다 이러면서 임숭재의 부인까지 건드려요. 부인을 건든 다음에 이제 성에 앉혀가지고 부인을 건든 뒤 그 다음에 여동생까지. 그러면은 이제 임숭재 처는 뭐야? 임숭재는 동시에 뭐라고 해야 돼? 임숭재 여동생까지. 그러니까 처와 시누이를 동시 강간? 이렇게. 임숭재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충성을 다했다는 거. 임숭재가 아파서 죽었을 때 이렇게 얘기했대. 그 연산군에게 이쁜 여자를 갖다 바치지 못하는 게 더 이상 갖다 바치지 못하는 게 아쉽다. 이런 식으로. 희대의 간신이죠. 그래서 임숭재의 그런 여동생부터 처까지 강간하고 뭐 그뿐만이 아닙니다. 임숭재 아내가 어떻게 보면은 왜 근친이라고 하냐면 임숭재 아내는 연산군하고 엄마가 다른 배다른 남매였거든요. 임숭재의 그 부인이 공주 출신이었어요. 그러니까 성종의 이제 다른 딸이었다는 거예요. 배다른 딸. 그러니까 원래는 혜신옹주였는데 혜신옹주가 임숭재 시집을 갔는데 걔를 건드렸다는 거는 아버지는 같은데 자기 여동생인 거야. 옛날부터 봤던 애야. 걔를 건든 거야. 이거 정상이 아니야. 이거는 근친이 이건 뭐 그러니까 너무 여색에 탐해가지고 이제 뭐 보이지가 않는 거야. 근친이고 뭐고 막 해. 이렇게 막 여기저기 막 쑤시고 다니니까 당연히 정력이 어느 정도 따라줘야겠죠. 본인이 어느 정도 막 성욕이 장난이 아니고 정력이 아무리 막 강하다 하더라도 너무나 많은 후궁, 많은 여자와 막 관계를 하다 보니까 딸리는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정력제를 먹었냐면 진짜 특이한 거 되게 많이 먹었대요. 사슴과 노루의 생식기를 먹고 사슴과 노루의 생식기. 각종 동물의 생식기, 말의 생식기를 먹는 건 기본이고
거기다가 말이 사산한, 말이 정력이 세다고 생각을 했대. 말이 동물들 중에서 가장 오래하고 일단 말의 생식기가 크기가 장난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말은 좀 그런 정력의 상징이었기 때문에 말이 사산한, 그냥 말을 죽이진 않았대. 왜냐면 말이 워낙 비싸니까. 그래서 말이 사산한 태아까지 요리해서 먹었대요. 소름. 새끼 말까지 먹었고, 그 다음에 여우와 너구리도 진상하라고 했대요. 그것도 아마 정력제로 쓰였을 거라고 지금 추측을 하고 있고요. 그뿐만이 아니라 뱀. 이제 연산군 폐위 때는 이제 너무 이제 정력이 딸리고 장녹수를 만나고 장녹수랑 하도 맨날 장녹수랑 그 행위를 하니까 이제 지쳐가지고 이제 연산군이 폐위되기 전 12월에는 뱀을 갖다 바치라는 그런 내용도 남아 있습니다. 기록으로. 그뿐만 아니라 귀뚜라미 잠자리까지 갖다 바치라고. 그러니까 뭐 웬만한 음식들은 싹 다 먹었다라고 보면 되겠죠. 요즘은 정력제로 뭐가 유명하지? 뱀은 여전히 유명하죠. 근데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생뱀을 먹는 건 좋지 않습니다. 왜냐면 뱀에 있는 그 기생충이 남자의 고환에 살아가지고 그 고환암을 유발하기도 하고요. 그 기생충이 그 고환에 가서 막 살면은 고환이 이따만해진대요. 그래서 굶어가지고 정말 초초 괴로움을 느끼다가 그 고환을 결국 절제해야 된대요. 그래서 남자분들 아무리 정력제가 좋다고 한들 생뱀을 먹는 거는 좀 자제하셔야 된다는 거.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정력제도 엄청나게 좋아했고, 그리고 본인이 이 사람 저 사람 많이 죽이고 악행을 저지르니까 좀 어느 정도 찔리는 부분도 있었겠지? 굿도 엄청나게 좋아했습니다. 약간 불안, 강박 이런 증세가 되게 많았는데 특히 수시로 그 역신을 쫓는 굿을 많이 했는데 일단 연산군은 처용물을 되게 좋아했었어요. 처용춤을 되게 좋아했고 그것뿐만 아니라 그때 항상 술 마시고 즐겼기 때문에 처용희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굿을 되게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무당이 막 굿을 하면은 그 무당옷 똑같이 갈아입고서 같이 춤추고 굿 춤추고 광기에 그런 굿을 많이 했다라는 거. 자, 그러다가 이제 광기가 최고로 들었을 때 이제 연산군의 나이 30, 즉위 이제 한지 10년 됐을 때 이제 임사홍이 집에 가가지고 패비온 씨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죽었는지 계속 물어봐요. 그래서 임사홍이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패비온 씨가 죽게 된 그 뒷 이야기를 다 풀어요. 그 후궁 두 후궁, 그 엄숙이와 정귀비 그 두 후궁의 모함으로 정수경, 엄숙이와 정수경 때문에 죽었고 그 모함으로 죽었고 인수대비가 뒤에서 조종했다 이런 걸 다 얘기를 해. 그래서 이제 바로 패비온 씨 어머니를 데리고 와. 그랬더니 그 패비온 씨 어머니가 그 막 피가 이제 다 굳은 검은 피가 말라붙은 소매자락 그 금삼을 줘. 그래서 그것 때문에 광분해가지고 근데 그 얘기가 이미 패비온 씨 얘기를 알고 있었는데 본인의 왕권강을 더 강하게 하기 위해서 했다는 그런 썰이 많아요. 그런 이 갑자사화는. 그래서 광분해가지고 사람을 죽이는데 진짜 잔인하게 죽여요. 그 엄숙이와 정수경을요 때려 죽여요. 이제 구타해서 때려서 죽인 다음에 엄숙이와 정수경을 봉지에다가 이런 마대자루에다가 넣어요. 그 다음에 그 아들들을 불러요. 그 아들들을 두 아들들 각자의 아들들을 불러. 근데 그 아들들은요 자기랑 역시 배다른 아들인 거예요. 자기 형제예요. 아버지는 같아요. 그 아들들을 불러가지고 마대자루를 때리게 시켜요. 그 아들들은 뭐 또 누구 때리는 거지? 막 때려. 더 세게 때리라고. 그러니까 죽어갈 때 완전히 명이 끊어지지 않았을 때 막 때려. 그래서 결국은 끝까지 죽이게 해. 소름 끼쳐. 그리고 나 마대자루를 풀어보게 해. 자기 엄마야. 와, 그럼 어떤 느낌일까 이거? 소름. 그러니까 본인 그 자기 아들들로 하여금 죽이게 만드는 거야. 정말 잔인하죠. 연산군이 폭색증이라는 건 어떻게 아나요? 조선왕조실록과 연산군 일기에 다 남아있는 겁니다. 이 부분을 이건 너무 오바다. 승자의 역사기 때문에 중종반정 때 중종 입장에서 이 신하들이 연산군을 비하하려고 쓴 것이다 라고 뭐 그렇게 뭐 말도 안 된다라고 우긴다면 어쩔 수 없는 것이지만 역사적으로 있는 기록이기 때문에 그 기록 그대로 말씀드린 겁니다. 물론 승자의 기록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오바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엄숙이와 정수경을 이렇게 죽인 부분은 100% 사실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러고 있으니까 인수대비가 와가지고 지금 뭐 하는 거냐고 말리러 와. 인수대비의 가슴을 머리로 들이받아요. 그래서 인수대비가 그 뒤로 머리 받은 그 박치기의 그 여파로 나중에 돌아가시게 됩니다. 인수대비가 죽게 됩니다. 갑자사가 이렇게 잔인했다라는 거.
근데 연산군이 주로 이러한 행동을 할 때요. 그냥 행동을 하진 않았겠죠. 술을 같이 마셨겠죠. 그래서 연산군은 거의 알코올 중독 말기 수준이었다고 합니다. 술만 계속 주야장창 마셔댔대요. 그래서 알코올 중독 증세가 심했고 수시로 안절부절했던 부분이라는 거. 수시로 쏘다니고 역마살이 장난이야. 수시로 쏘다니는데 밤만 되면은 특히 밤만 되면 몰래 이제 못 나가게 하니까 궁중 수채구멍으로 궁중 그 하수구로 막 나가가지고 밤새도록 막 돌아다니다가 새벽에 들어오는 약간 그런 막 자기의 그런 광란의 광기를 막 이렇게 자제를 못 시켰다라는 거야. 그래서 연산군은 본인이 사실 막 이게 미쳤다는 거를 어느 정도 알았대요. 그래서 본인에 대해서 막 시를 되게 많이 썼는데 본인에 대해서 시를 쓸 때 자기는 푸르게 깨끗하게 미쳤다 그래가지고 본인을 뭐라고 그랬냐면 그걸 뭐라고 청광이라고 했나? 맞아 청광. 엉터리 시를 많이 쓰다가 거기를 자기를 나는 맑게 미쳤다 그래가지고 본인을 청광이라고 했대. 청광. 자, 무슨 정신병이었는지 여러분들 궁금해하시죠? 그러면은 연산군의 정신병에 대해서 장녹수 얘기 조금 이따 하고 연산군의 정신병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게요. 연산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흥미를 가지고 연구를 하고 그랬을 때 그 중에서 가장 연구를 많이 하신 분이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정신과 의사 최신혜 박사님이란 분이 책도 많이 내셨는데요. 인기 방송인이었는데 이 연산군에 대해서 정신분석학적으로 쓴 책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 궁금하시면 최신혜 박사 검색해서 책을 찾아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연산군 정신병의 가장 기본적인 뿌리는 이마고 현상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이마고 현상. 그러니까 이마고 현상이라는 게 뭐냐면 어렸을 때 사랑을 못 받고 자랐다던가 아니면 부모에게 정신적 학대를 받았다던가 그런 사람들이 평생을 부모를 그리워한다던가 아니면 부모에 대해서 받지 못한 사랑을 남에게 받으려고 하는 그러한 심리가 있대요. 그런 걸 이제 이마고 현상이라고 하는데 이마고가 이제 이미지란 뜻인데 그 이마고의 이론에 의하면 무의식적으로 부모가 채워주지 못한 그런 사랑을 미해결과제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을 배우자를 통해서 충족하려고 한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버지 사랑을 못 받고 자란 사람이야. 그러면은 연상의 남자에게 특히 되게 많이 땡기는 게 아니라 죄송해요. 제가 자꾸 야한 얘기를 하다 보니까 끌린다던가 아니면 그런 것을 이제 충족시키기 어머니한테 사랑을 못 받았어. 그럼 약간 어머니적인 사랑. 연상한테 자꾸 땡긴데 뭘 땡겨 자꾸 끌린다던가 아무튼 그런 식의 동기를 가지고 결혼을 하게 되고 이러한 이마고 현상이 고아로 자란 분들이라던가 결손가정의 약간 어린 시절 부모의 사랑을 못 받고 약간 좀 학대받았던 그런 부분에서 많이 나타난다고 하더라고요. 범죄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마고 현상이 너무 이제 뭐랄까 부모에게 되게 엽기적으로 심하게 학대를 받은 어머니에게 학대를 받아가지고 어머니를 되게 미워하게 된다던가 그런 것 때문에 여자를 살인하게 되는 동기가 되는 여자만 살인하게 되는 살인마가 된다던가 여자만 성폭행하게 되는 그런 성폭행범이 된다던가 이런 식의 그런 정신병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자, 그뿐만이 아니라 그 연산군은 제가 장녹수 얘기를 지금 생략을 잠깐 이거 먼저 하느라고 생략을 했는데 연산군이 장녹수를 되게 좋아를 하는데 이 장녹수가 연산군보다 나이가 간신의 장녹수를 준비를 했는데요. 이 장녹수가 연산군보다 나이가 10살 정도로 많았다고 해요. 역시 성종하고 똑같죠. 패비윤 씨가 10살 연상이었던 것처럼 어머니 사랑을 좀 잊어서 그런지 아까 월산대군의 그 박씨 있잖아요. 그 사람도 10살 이상이 많았고 장녹수도 10살이 많고 되게 연상에 끌리고 이런 게 약간 어머니 사랑을 못 받은 그런 것 때문이 아닌가 이마고 현상 때문이 아닌가 싶다고 해요. 실제 장녹수는요 연산군을 어떻게 진짜 부렸냐면 연산군을 애처럼 부렸대요. 내가 너의 앞으로 엄마가 돼주겠다 이러면서 연산군의 아명이 백돌이었거든요. 백돌아 이러면서 우리 쭈쭈쭈 백돌이 우리 백돌이 젖 먹을까? 이러고 그리고 막 진짜 노예처럼 기어라 막 이러고 진짜 혼내고 시끄러 막 이 정도로 진짜 노비 부리듯이 했었대. 그래도 좋아했대 연산군이. 백돌아 이렇게 부르면 연산군이 너무 좋아했대. 그러니까 이 정도로 약간 좀 엄마처럼 그렇게 어필을 한 거. 장녹수가 별로 이쁘지 않았대요 여러분. 장녹수는 미인이 아니었대. 한 중인 정도였대. 아까 말한 가인 그런 등급의 중인 정도였대. 근데 연산군이 장녹수한테 빠지게 된 게
장록수가 약간 엄마적인 그런 어필을 했고 장록수가 피부가 되게 좋았대요. 장록수가 30대의 나이지만 20대처럼 보이는 되게 동안이었대. 한 10대 정도로 보일 정도로. 그래서 동안이었다는 게 그 기록에 남아 있어요. 그럼 장록수 얘기를 우리가 좀 더 하도록 하죠. 정신병적인 얘기를 지금 할 게 너무 많아. 정신이 없는데 정신병적인 얘기 마무리하고 장록수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마고 현상 얘기를 했었죠. 그 이마고 현상부터 아무튼 해가지고 그 자기 어머니를 그리는 게 이런 장록수, 나이 많은 장록수를 좋아하고 월산대군의 그 박씨를 막 좋아하고, 그리고 뭐 어떤 식으로 뭐 어떤 기록이 있냐면 자기 후궁인 전비의 본가에 가서 이제 전비의 어머니한테 술이 취해가지고 엄마 계속 부르고 뭐 울부짖었대. 그런 식의 이제 어머니 사랑이 모자랐던 그런 이마고 현상. 그리고 이제 아버지를 중용하는 오이디푸스 컴플렉스. 그뿐만이 아니라 조울병, 기분이 좋았다가 나빴다가. 간질도 좀 있었다고 하고 발작하기도 했다 그러고요. 그리고 정신분열증, 조현병 있었고 막 근데 여러 가지. 그래서 이 연산군의 정신병은 하나로 딱 정의할 수가 없고 되게 비정형 복합적인 정신병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원래 정신병은 주기적으로 가끔씩 나타나는데 연산군은 연속으로 나타났다는 특징이 있죠. 자, 그러면은 그러니까 이런 연산군의 그런 정신병적으로 얘기를 했을 때 그 원인이 어머니의 사랑을 못 받고 어머니가 연산군이 임신했을 때 성중이 바람을 폈기 때문에 그때부터 증오와 막 이런 분노의 태교를 해서 그 태교 때부터 좀 안 좋았고, 그리고 4살 때 연산군의 4살 때 엄마가 쫓겨났거든. 그러니까 연산군은 자기의 그 정연왕후라고 그 엄마 그 전에 그 왕후 있잖아요. 그 사람이 엄마인 줄 알고 살았었던 거야. 근데 정연왕후가 연산군을 이뻐했겠어요? 본인의 아들도 아니고 패비운 씨의 아들인데 좀 구박했겠죠.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구박을 받으면서 사랑을 못 받고 컸다라는 거. 자, 그런 부분을 약간 연산군의 폭색증을 이해하는데 이제 정신적으로 얘기를 한다면 좀 약간 좀 이해할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결과가 너무 잔인하고 너무 밝히고 좀 그랬다는 게 안타깝죠. 그러면 장록수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록수는 애도 있었어요. 유부녀고요. 결혼도 했었고 유부녀고 나이도 10살이나 많은데 어떻게 연산군을 휘어잡을 수 있었을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요건가? 재생기능이 다 만료됐어 또. 그럼 다시 떠야겠네. 잠깐만요. 또 광고를 보는 동안 잠깐 끄고 소리 끄고. 폭색증이 뭐냐 자꾸 물어보시는데 제가 이름 명칭을 이렇게 막 연산군의 막 간간 뭐 생수라이프 이렇게 할 수 없어서요. 그냥 색을 너무 밝힌다. 그렇게 이름을 지었어요 제가. 폭색증. 궁금하시군요. 폭색증이 뭔지. 제가 만든 이름이라. 폭색증은 그냥 폭색증처럼 성욕 남발증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너무 그거 하는 거 너무 좋아하는 거. 제가 그냥 이름을 지어봤습니다. 말 어려웠구나. 쉽게 그냥 표현할걸. 자, 잠깐만요. 이거가 위치가 이렇게 딱 이렇게 하고. 자, 연산군 자식까지 딸인 기생이 어떻게 왕의 여자가 될 수 있었을까? 장록수에 대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어메이징 스토리에 나온 건데요. 좀 짧게 보도록 할게요. 이거 재밌더라고요. 어메이징 스토리. 수 있었던 걸까? 소리 잘 들리시죠? 연산군의 숙부인 제한대군의 여정으로 일하던 장록수. 잠시만요. 제한대군 좀 설명해 드릴게요. 제한대군도 되게 특이한 사람인데 제한대군은 여러분 그 단종을 쫓아내고 세조가 왕이 되는데 세조가 자식 복이 없었어요. 세조의 첫째 아들도 일찍 죽었고요. 신수연님이 자꾸 고인모독 아니냐고 했는데 연산군은 좀 모독해도 됩니다. 예, 연산군은 고인모독. 여기서 고인모독이 나와. 폭색증이면은 좋게 나온 거야. 좋게 내가 표현해준 거야. 강간마 뭐 시대의 남봉꾼, 폐륜 뭐 이런 식으로 더 나쁘게도 얘기할 수 있는데 강간범 뭐 이렇게 얘기할까? 제가 좀 낮춰가지고 폭색증이라고 좋게 그런 병적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이거는 대우해준 겁니다. 모독이 아니라. 이 정도면 완전 대우해드린 거예요. 자, 제한대군을 좀 더 설명을 하자면 제한대군은 그
세종이 자식복이 없었는데 예종이 예종도 되게 웃겨. 예종도 되게 어릴 때 결혼을 해. 10살인가 결혼해서 자식을 11살에 낳아. 10살에 임신시켜. 아, 더 빨리 결혼했나? 아무튼 예종의 그 부인이 그래도 한 6살인가 많았거든요. 부인은 16살. 그래가지고 연세 삽입마도 괜찮긴 한데 아무튼 좀 너무 웃기니까. 아무튼 그래서 제한대군은 그 예종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종이 11살에 낳은 아들. 되게 빨리 낳았죠. 그리고 이제 그랬는데 그 제한대군은 너무 어렸기 때문에 왕이 될 수 없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월산대군으로 제치고 아무튼 성종이 된 건데 그 제한대군은 어쨌든 예종의 아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제한대군의 집에 놀러 갔는데 이 장녹수가 막 그 장녹수는 원래는 첩이었어요. 그 노비에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노비 자기 어머니가 노비인데 첩이 돼가지고 첩의 자식. 그것도 거기다 심지어 노비의 자식이기 때문에 노비로 컸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는 막 진짜 고생을 하면서 거기서 장녹수가 그러다가 이제 기생이 돼가지고 기적에 올라서 기생 생활을 하면서 막 춤추고 남자 후리는 그런 모든 스킬을 이제 기생 생활을 하면서 실전으로 이제 연마를 합니다. 그러다가 어찌된 일인지 제한대군의 집으로 흘려가서 제한대군의 그런 종하고 결혼을 해서 이제 제한대군의 종으로 있었어요. 이때 제한대군이 이제 장녹수가 이제 아무래도 이런 얘기가 있어. 장녹수가 워낙 예쁘고 인기가 많으니까 그러니까 남자 후리는 그게 장난이 아니니까 제한대군이 우리 집에 종이 돼 있어라. 그래서 나중에 너를 연산군한테 소개시켜 주려고 제한대군도 어느 정도 자기 권력을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이미 주도적으로 했지 않았을까 이렇게 유추를 하는데 어쨌든 제한대군 집에서 일하고 있었던 장녹수였습니다. 계속 이어서 볼게요. 여기서 추가 설명 한 개만 더 할게요. 장녹수는 노래를 부를 때 입을 움직이지 않고도 맑은 소리가 나왔대요. 입을 움직이지 않고 노래 불렀대. 어떻게 불렀지? 아무튼 그래서 노래 실력이 장난이 아니었대, 장녹수가. 그러니까 장녹수는 결코 이쁘지 않았고 노래와 남자 후리는 스킬 그리고 동안 이걸로 승부를 봤다고 해서 그래서 이런 배우를 쓴 것 같습니다. 네, 이분도 이쁜 편이에요. 네. 장녹수의 노래 실력은 노래를 잘해 나오는구나. 입술을 움직이지 않아도 소리가 맑아 들을만 했으며 왕이 듣고 기뻐했다고 실록에 기록될 정도였다. 복화술. 풍류를 즐기던 연산군에게 장녹수는 누구보다 매력적이었던 것. 녹수라고 하였느냐? 나랑 같이 궁으로 들어가지 않겠느냐? 전하, 소인 이 방에 들어온 순간부터 이미 전하의 여자였습니다. 뭐라? 이게 아주 나를 녹이는구나. 특유의 애교와 재치까지 있던 장녹수. 그녀는 그렇게 연산군의 여자가 됐다. 네. 그날 이후 장녹수는 연산군의 9번째 후궁으로 궁에 들어갔고 연산군의 사랑을 독차지하게 된다. 전하, 제가 한 잔 올리겠사옵니다. 그래. 술잔이 비었구나. 한 잔 따라 먹어라. 이때 장녹수의 권력이 장난이 아니었어요. 너무 사랑을 받아가지고. 이세자가 여기에 술잔 엎질렀다고. 전하, 죄송합니다. 이 소인이 너무 취했나 봅니다. 실제 사건이에요? 네. 여기가 어느 안전이라고 정신을 놓고 있단 말입니까? 그러고 보니 이세자대가 연기는 잘하시네 이분. 전하의 어머니신 윤비마마의 저고리를 피로 물들이신 분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번에 전하의 윤보까지 술로 더럽히시려고요? 서로 연기 봐. 와. 이 사람 그거 죽어. 저분이 바로 네 놈이로구나. 네 놈이 죽고 싶어 완장을 안겼지. 여봐라. 이놈을 당장 제어하고 이놈의 조상의 묘까지 파헤쳐
그 더바지를 깔게 깔아버리더라. 이러니까 이제 장녹수한테 다 막 어떻게 함부로 못하는 거죠. 여자가 머리도 좋고 완전 그 장군 연산군을 잘 다루니까 쥐락펴락하는 장녹수. 조종하니까. 하지만 이것은 시작. 아 이건 죄송하지만 너무 너무 오나미 씨를 닮은 것 같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자 다음 편도 이어서 볼게요. 여러분들이 궁금해할 잠시만요. 광고는 볼 필요가 없으니까 그 장녹수의 잠자리 비밀. 나 이거 이 제목 보고 나도 너무 심쿵해가지고 봤는데 그렇게 그닥 그런 건 없는데요. 네. 자. 전하, 무슨 일입니까? 근데 이번 편은 좀 슬펐어, 나 막판. 여기서 자꾸 날 찾아오시는구나. 어마마마가 그리우십니까? 전하, 제가 전하의 어마마마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정말이야. 백도야, 어마마마. 근데 이리 오너라. 어마마마 맞습니까? 어마마마 보고 싶어서. 연산군은 억울하게 죽임을 당한 어머니 배비윤 씨를 잊지 못해 매일 밤 악몽에 시달리곤 했다. 그냥 굶기지나 마시오. 장녹수 또한 부모에게 버림받았기에 어머니를 그리워하는 연산군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헤아릴 수 있었던 것. 그렇게 장녹수는 연산군의 굶주린 모정을 채워주며 사랑을 독차지한 것이다. 하지만 이들의 행복도 영원하지 않았다. 아, 이 부분은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연산군이 맨날 술 마시면 시를 썼는데 중종반정 9일 전 이렇게 그런 큰 사건이 있기 9일 전에 이미 예감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뭔가 시를 지금 짓는데 아 내가 이제 곧 우리 뭐 큰 일이 일어나겠구나 이런 식의 시를 써는 얘기를 했는데 다른 사람들은 연산군이 울었대. 두 줄 눈물 유유 이렇게 울었는데 다른 후궁들은 살짝 비웃었는데 장녹수는 같이 울었다고 그 얘기를 지금 극화한 것 같아요. 며 마지막 풍류를 즐겼다. 연산군이 폐위된 후 장녹수는 목이 베이는 죽임을 당했다. 뿐만 아니라 그녀의 시체는 길거리에 버려졌고 사람들이 던진 돌로 순식간에 돌무더기를 잃을 정도였다고 한다. 연산군 역시 강화도로 유배를 떠난 지 2달 만에 목숨을 잃었다. 흉악한 폭군과 악독한 요부로 불리며 비참한 최후를 맞이한 연산군과 장녹수. 만약 이들에게 어린 시절의 상처가 없었다면 역사는 또 다른 모습으로 이들을 기억하지 않았을까? 이거는 좀 얘네들을 좀 약간 미화시키기 좋은 쪽으로 얘기하긴 했는데요. 얘네들이 했던 행동들을 더 막 얘기를 하자면 장녹수가 이때 연산군의 사랑을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권력이 하늘을 찔렀던 게 어느 정도냐면 장녹수한테 엄청난 뇌물을 청탁을 했고 사람들이 아까도 보여주면 이세좌 막 이렇게 막 술 좀 흘렸다고 막 처형당하고 그뿐만이 아니라 장녹수의 치마를 밟은 나인 한 명은 그냥 걔도 약간 연산군이 이뻐했던 애인데 이름이 지금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요. 아무튼 장녹수의 치맛자락 잘 밟았다고
처형 죽임을 당하고 이 정도로 장녹수도 장난 아니게 권력을 막 쓰고 남용하고 막 그랬더라는 거. 둘 다 동시에 장난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장녹수가 이렇게 연산군을 후릴 수 있었던 거는 약간 엄마적인 그런 거, 엄마의 사랑을 막 주고 막 백도라 백도라 부르면서 아명을 부르고요. 그리고 엄마가 아이 나무라듯이 이러면 안 되세요 막 이렇게 얘기하면은 정말 연산군이 어린아이처럼 가만히 말을 들었고요. 진짜 막 그런 약간 애교가 그리고 장난이 아니었대요. 장녹수가 도대체 어떤 애교를 부린 건지. 마성의 장녹수, 나이가 10살이나 더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정도로 권력이 장난이 아니었다라는 거. 역대의 장녹수는 많은 드라마로도 표현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많이 아실 거라고 생각해요. 간신의 장녹수도 있고 뭐 왕의 남자의 장녹수도 있고 그리고 일단 저는 왕의 남자의 장녹수가 좀 어울렸던 것 같아요. 이게 좀 약간 훨씬 더 뭔가 장녹수스러운 느낌? 그리고 뭐 왕의 남자 연사한 모습 이런 식으로 맨날 이렇게 술에 흥청망청 취해가지고 그러다가 이제 나인들하고 이제 그냥 갑자기 확 느낌 오면은 막 하고, 그리고 심지어 막 궁궐 행차 동안에 그 뭐 예를 들어서 경복궁에서 창덕궁으로 이동하는 그 길가에서도 막 하고 막 그렇게 뭐 난교를 했다라는 거. 아까 제가 말 얘기하다가 할까 말까 하다가 안 했던 얘기가 말의 교미를 보는 걸 연산군이 되게 좋아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맨날 말을 데리고 다닐 수 없잖아. 말의 교미를 너무 좋아했기 때문에 애들한테 말 흉내를 내게 하면서 하게 한 적도 있었어. 그 방바닥에다가 콩을 막 뿌리고 콩을 먹어라 이러면서 말 흉내를 내게 하면서 교미를 하라고 시켜. 남자 여자를. 그래서 남자 여자가 또 안 하면 또 죽이겠지 이래가지고 으흥 하면서 말 흉내를 내면서 이리 막 해주고 둘이 이제 교미를 하려고 하면 갑자기 남자 쫓아내고 본인이 이제 올라타고 재미를 보고 막 그런 것들이 진짜 어떻게 보면은 요즘에 나오는 야한 동영상에서 할 법한 그런 집단물 막 약간 동물적인 그런 약간 좀 특이한 행위를 연산군이 이미 16세기에 해놨다라는 거. 보통이 아니죠. 아무튼 이렇게 막 숫자 장소 가리지 않고 막 했지만 어쨌든 장녹수는 평생에 사랑했던 사람이었다는 거. 장녹수가 제일 예뻐했고 그 다음에 전비와 백견우. 자, 아까 말씀드렸지만 갑자사와 이후에 또 바로 중종반정이 일어나죠. 연산군의 만행이 이제 그게 일어서 이 중종반정이 일어나게 된 그 배후를 얘기를 하면 아까 그 월산대군 박씨 있잖아요. 월산대군의 후처로 박씨 자기 큰어머니, 그러니까 그 자기 아버지의 형 큰어머니를 건드렸다고 했잖아요. 근친으로. 근데 그 큰어머니를 건드린 그 박씨의 동생이 완전 열받았겠지. 자기 누이를 그렇게 죽였으니. 박씨의 동생이 무신이었는데 박씨의 동생과 그리고 이제 연산군은 약간 디스하는 시를 썼다가 되게 높은 관직이었었거든. 그 사람이 그 2조 참판이었는데 거기서 어디까지 이제 너무 높은 참판이었기 때문에 죽이지는 못하고 2조 참판에서 거의 막 종 구품에 저기 막 부사용 그냥 일개 그런 낮은 관직으로,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요즘으로 치면 내무부 창간에서 거의 전방에 군대 하사관 정도 그 정도로 되게 막 밑으로 내려온 그 원래는 2조 참판이었는데 무관으로 막 낮춰버린 그 사람이 열받은 사람이 성희안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성희안과 그리고 아까 그 말한 박원종 그 박씨의 동생 남동생 그리고 2조판서 유순정 이 사람이 이제 중종 반정을 막 모의를 해요. 안 되겠다. 연산군 폐위시켜야겠다. 미쳤다. 막 이래가지고 이제 박원종이 막 이제 무신이어가지고 그 사람들이 군사를 동원하고 이제 중종을 진성대군을 미리 이제 중종으로 이렇게 점 찍어 놓고 군사에 일으켜서 군중으로 무조건 바로 쳐들어요. 군중으로. 지금 말하는 건 다 역사적 기록을 바탕으로 한 것입니다. 자, 연산군 일기와 조선왕조실록 그리고 뭐 연려신기술 등등 실제 있는 저서 제가 지원하겠습니까? 이거 왜 지원할 수도 없어요. 자, 이런 거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중종반정을 이제 일으켜요. 그때 근데 중종반정 일으킬 때 그 연산군의 그 연산군의 처남 심수군이 바로 죽고요. 그리고 그 연산군의 그 실제 그 왕비 연산군의 그 중전의 아버지를 계속 우리 쪽으로 오라 그랬는데 중전의 아버지가 내 딸이 있는데 어떻게 내가 배신하겠냐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이제 제일 먼저 이제 죽게 되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장녹수와 백견우, 그리고 전비를 어디서 죽였냐면, 이제 군기시 앞에서 처형을 시켜요. 군기시가 어디냐면은, 옛날에 그런 군대 물품, 무기 만들었던 곳이에요. 지금의 시청, 그러니까 경복궁 근처에 무기 만들었던 곳인데, 그 군기시가 지금, 내가 위치를, 군기시. 따로 안 땄구나. 시청을 따려다 말았는데 지금 시청이는 데예요. 시청. 그러니까 국가의 관할 군대 그 무기, 군수 물품을 만드는 곳인데 그 앞에서 주로 처형을 했어요. 처형을 해서 장대에다가 목을 매달아 놓고 이제 효시한다고 그래서 매달아 놓고 그 시체를 막 그 안악내들과 그 서민 그런 민중들이 얘네들 때문에 세금을 엄청 내고 솔직히 노골적으로 어떻게 표현을 말했냐면 나라의 모든 세금이 이 구멍으로 들어갔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그 음부를 먼저 돌로 기왓장으로 찍고 돌로 때리고 그렇게 막 시체를 그렇게 막 훼손시킨 다음에 다 돌을 막 돌질을 했는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돌파매질을 해서 금방 이렇게 돌무덤을 이뤘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이제 사람들의 그런 서민들의 삶이 힘들었고, 얘네들을 그렇게 얘네들 그렇게 린치를 가할 정도로 싫어했다라는 거죠. 처형시키고. 그러니까 연산군의 그 막판의 폭정이 얼마나 군중들한테 화를 불러일으켰는지. 그래서 요즘에 지금 장녹수를 표현하기도 하잖아요. 장녹수를 요즘 현 실정에 막 장순실 이러면서 표현하기도 할 정도로,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왕을 좌지우지했다 이런 부분이겠죠. 자, 그럼 이제 그리고 아까 몇 개 사진 보여주려고 했던 거 다 못 보여줬구나. 넘어가죠. 자, 그리고 나서 연산군이 이제 쫓겨나게 되는데, 연산군이 쫓겨날 때는 미쳐 보이지 않고 되게 정상적으로 나갔다고 합니다. 폐위된 연산군은 삿갓을 쓰고 붉은 옷을 입었는데 띠는 두르지 않고 집 밖으로 나와서 엎드려서 절하고, 궁궐을 향해서 엎드려 절하고, 가마타기 전에 내가 큰 죄를 지었지만 임금님의 큰 덕으로 살아있다. 그래서 자기 아버지 미워하면서 마지막에는 임금님 덕으로 살아있다, 조상님 덕이다 하면서 말하고 이제 끌려갑니다. 그래서 마지막 부분이 광인 같지 않고 너무 예의가 발라서 사람들이 깜짝 놀랐다고. 그리고 나서 이제 신씨, 자기의 그런 왕비 신씨가 살았던 어린 시절을 살았던 그 구택으로 가서 이제 교동도에서 위리안치되게 되는데, 위리안치라는 건 이런 왕이나 왕세자 같은 사람들이 쫓겨났을 경우 바로 사약을 내리기 전에 이제 위리안치에게 막 가시덤불 같은 걸 이렇게 둘러놓고 여기에만 있어라 이런 식으로 가둬놓는 거죠. 근데 연산군이 가가지고 2달 만에 역질로, 그러니까 전염병 같은 걸로 죽었다고 하거든요. 이 부분도 조금 미스테리예요. 왜냐면 연산군이 그렇게 건강했는데, 그렇게 막 장순실이라고 한 거는 그거잖아요. 이렇게 장녹수에 비하해서 이렇게 비유해서 그런 거잖아요. 제가 성을 모르겠어요. 센스가 없네. 아무튼 원래 그렇게 튼튼하고 이렇게 정력도 장난 아니고 막 이후궁저궁 부리고 그렇게 멀쩡했던 연산군이 2달 만에 그렇게 병에 시름시름 앓아서 죽었다는 게 약간 좀 불안하다. 아무래도 그 박씨의 그렇게 욕보임을 죽음을 당했던 그 박씨의 동생 박원종이 어떻게 하지 않았을까? 약간 좀 암살의 그런 좀 느낌이 나지 않나? 다들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광해군 같은 경우도 암살의 그런 의혹이 있거든요. 왜냐면 연산군의 2 아들들도 굳이 살려둘 만도 한데 2 아들들도 다 사사시키거든요. 반정 후에 막 중국에 간섭을 받는다. 괜히 아들들이 남아있으면 좋지 않다. 왜냐면 아들들이 남아있는데 왜 중종을 왕으로 올렸냐? 이런 식으로 중국이 간섭한다. 이런 핑계로 다 사사시키거든요. 그 연산군의 아들들은, 정비에게 나온 아들들은 다 죽어요. 나중에 후궁들한테서 나온 자식들은 그나마 그래도 죽진 않습니다. 그냥 일반인처럼 살았다고 해요. 네. 그리고 아무튼 이 부분에서 좀 마지막 로맨틱한 부분을 말씀을 드린다면, 그래도 연산군의 정실 그 중전 신씨, 어떻게 보면 불쌍하죠. 부인이 있는데 그렇게 막 생수 파티를 벌이고 막 그 후궁을 10,000명을 막 하려는 게 목적이고 막 흥청들하고 맨날 놀고, 부인은 얼마나 속상했겠어요. 그렇지만 부인하고도 자식이 많습니다. 부인이 자식을 4을 낳거든요. 물론 빨리 죽긴 했지만 그래도 4을 낳아요. 그래서 연산군이 부인을 그렇게 싫어하진 않았더라는 거. 근데 연산군의 부인 신씨가 연산군의 끝까지 막 이렇게 살면 안 된다 막 이렇게 나쁜 소리도 했지만, 연산군은 부인 신씨한테까지는 잘했대요, 나름.
그리고 신씨가 이제 그 중종반정 때 거의 뭐 연산군도 죽고 아들 둘까지 죽고 사사시키고 오빠도 죽고 신씨가 진짜 불쌍하게 살았는데 그 연산군이 막 끌려갈 때 신씨가 진짜 울부짖으면서 나도 데려가라고 나도 같이 가겠다고 울부짖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연산군이 진짜 그렇게 끌려갈 때 마지막에는 끝까지 울부짖어줬던 사람은 부인 신씨밖에 없었다라는 거. 그 이 정부인 신씨는 그래도 중종이 좀 대우를 해줘가지고 신씨한테 살 집도 주고 생활비도 주고 그렇게 살다가 신씨가 나중에 상소를 하게 돼요. 연산군의 묘가 교동도에 있었는데 그래도 한나라의 왕이었는데 그래도 그 묘를 지금의 방학동으로 옮겨달라고. 그래서 나중에 신씨가 이제 66세에 오래 살다가 죽고 연산군하고 같이 묻히게 됩니다. 그래서 그 신씨와 연산군의 무덤은 지금 창덕궁 쪽 저기 방학동 쪽에 있어요. 여기 신씨와 연산군의 묘 두 개가 딱 이렇게 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 이 무덤을 보고 우리 이런 생각이 나죠. 연산군 그렇게 막 살아생전에 진짜 10,000명의 후궁을 드리는 게 본인의 목적이었고 흥청들과 함께 막 길 가다가도 하고 여기저기 막 난교를 벌이고 그렇게 막 많은 여자를 거느렸던 연산군도 나중에 죽고 나서는 이 마지막 무덤을 같이 한 사람은 역시 원래 정실 부인 신씨 조강지처가 좋구나. 신씨뿐이구나. 마지막에 지켜준 여자는 신씨밖에 없었다라는 이 무덤을 보고 또 마무리를 하도록 할게요. 사실 맨날 얘기하다 보면은 제가 많은 자료들을 막 사화라던가 뭐 갑자사화 얘기라던가 뭐 얘기를 많이 하려고 했는데 하다 보니까 또 다 생략하고 연산군의 폭색증을 표현하는 수많은 그런 야한 행동들 그런 것에 대해서는 많이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떠셨어요? 오늘 새로 들은 것도 좀 많으셨나요? 나는 그게 제일 흥청에 대한 부분은 원래 알았지만 자료 조사를 하면서 청광천, 반청광천, 지광청을 나누는 부분은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본인의 사정에 따라서. 너무 이건 좀 너무 심하잖아. 네, 아무튼 많이 들으셨는지 재밌으셨는지. 근데 사실 지금 제가 얘기한 건 다 모두 그 연산군 일기나 조선왕조 실록에 다 있는 내용들, 그리고 이제 사가에서 쓴 뭐 여러 가지 그 기록, 이런 야사에 다 있는 내용인데, 물론 이런 부분, 조선왕조 실록과 연산군 일기, 특히 연산군을 정말 최악의 폭군으로 표현을 했거든요. 이 부분은 또 어느 정도도 약간 가감할 수도 있어요. 아까 제가 약간 의혹을 품었던 부분, 박씨가 50이 넘었는데 과연 임신할 수 있었을까 이런 부분이라던가, 연산군은 정말 사실 되게 똑똑했는데 약간 좀 신하들에 의해서 좌절된 부분도 있고 자기 어머니의 죽음과 그런 부분에 삐뚤어져서 이렇게 된 거지 사실은 되게 좋은 왕이었다라고 표현한 사람도 있고, 그 연산군의 만행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다르게 각색한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전국에서 채용사를 파견해서 막 미인들을 뽑았고 그 미인들을 기준으로 후궁을 뽑았고 성균관에 그 후궁들이 실제로 거주를 했다는 그런 부분은 사실이기 때문에 여자를 좋아했고 성적으로 엄청 본인의 그 가지고 있는 권력을 성에다가 엄청나게 썼던 그 부분은 인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연산군 때가 조선 제일 태평시 성대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요. 하지만 그 연산군이 그 사치와 향락, 그 후궁들의 그런 사용을 하는데 모든 것을 세금으로 충당을 했기 때문에 서민들은 되게 힘들었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태평성대였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뭐 여진족의 침략이나 그런 부분, 왕권 강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태평성대라고 하신 것 같은데 그냥 태평성대라 하기에는 좀 문제가 있어요. 엄청나게 세금을 걷었던 부분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본인 눈 밖에 나거나 그러면은 무차별하게 죽였고 사륙이 계속돼서 행해졌고 궁궐에 있던 엄청난 내시들이나 그런 나인들이 많이 죽음을 당했고 그런 부분에서 태평성대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좀 색광이었죠. 폭색증. 정말 너무 밝혔던 색광이었죠. 폭색증을 많이 알았던 색광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죠. 자, 그러면 아무튼 오늘은 연산군에 대한 부분은 이 정도 얘기하도록 하고요. 다음 주에는요, 더 재밌는 부분, 다음 부분은 중국 역사 부분을 준비하려고 합니다. 양귀비라던가 중국의 그런 중국을 후렸던 여자들의 이야기, 양귀비, 뭐 측천무후, 뭐 서태후, 중국사에 대해서 다음 주에 준비를 하도록 하고요. 그럼 연산군에 대한 내용,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이 토탈 한 9장인데
이걸 다 하지도 못한 것 같긴 한데요. 여러분 지루하시니까 이런 야한 부분만 하는 걸로 하고요. 퀴즈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다음 시간에는 이런 중국을 후렸던 여자들에 대한 중국의 강한 여자들, 그들의 또 비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고요. 오늘 연산군의 그런 만행들, 연산군의 그런 폭색증, 연산군의 그런 그 성생활, 생수 라이프에 대해서 이제 정말 구체적으로 노골적으로 좀 야한 것도 그냥 거르지 않고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들이 좀 제대로 알았으면 하는 그런 생각에서 얘기를 했는데 좀 재미가 있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아무튼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봐요.